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42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32강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두 분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상현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챔피언스리그 32강 그 막이 올랐습니다. 황희찬과 이강인이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는데요. 먼저 황희찬 이야기입니다. 자, 벨기에 행크와의 데뷔전 경기에서 1개 골과 2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챔피언스리그 선수가 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예, 예. 전 뛰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네. 후배지만 자랑스럽고요. 아주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예, 예. 네. 옛날 프랑스 리그 뛸 때 팀은 그때 어느 정도였어요?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좀 아쉬우셨겠네요, 당시에. 일단은 그때는 어차피 예. 제가 실력적으로 지금의 선수들처럼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네.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그 장면을. 뭐 상대를 그냥 뭐 밀고 들어가고 막 직접 골도 넣고 도움도 넣고 그 노르웨이 출신의 그 할란드라고 하는 친구하고 컴비네이션 맞춰 최전방에서 움직이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경기는 전 느낌은 딱 그랬어요. 황희찬 선수의 강점이 고스란히 나타난 예. 경기 아니냐. 예. 돌파하는 힘, 또 막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겨내는 힘, 또 결정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서 역대 3번째이자 역대 2번째 어린 나이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황희찬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데요. 네. 일단은 피지컬이 유럽에서 먹힙니까?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공격수 중에 히딩크 감독이 좀 다르게 해석했던 선수가 설기현 선수였어요. 예. 근데 이런 거였어요. 설기현 선수를 처음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 같은 거 할 때 예, 예. 골을 살짝 못 넣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랬어요. 아니 좀 몸은 좋아도 좀 결정력이나 이런 게 좀 세밀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지금 뭐 우리가 어디랑 나중에 월드컵 본선에서 싸웁니까? 다 유럽의 남미의 이런 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팀들하고 피지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봐서 설기현밖에 없습니다. 공격수 중에는 예.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피지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지컬하면 항상 키 크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 키 큰 것만 갖고 피지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항상 키만 크면 다 피지컬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키가 큰데 휘청휘청거려요.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좀 작아도 몸의 중심 딱 잡아놓고 단단하고. 다부지기 움직임 그럼 예. 피지컬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황희찬은 그런 의미로 보면 피지컬이 좋죠. 단 상대가 행크였기 때문에 예. 이 경기 하나로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건 조금 몇 경기 더 보자. 예, 네, 좀 그런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 설기현 선수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너무 접지 않았습니까? 접을 땐 접어야죠. 예, 너무 종이 접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부정적인 시각은 세밀하지 못하다, 침착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인데 많이 투박합니까? 일단 투박할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진짜 우리 대표팀에 와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예. 이 선수를 어디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선수의 저는 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신체적인 조건에 딱 맞는. 예. 그리고 상당히 힘이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정말 세밀한 부분만 조금 더 갖춰주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항상 잘할 수만은 없어요. 예. 이 선수가 조금 우리 황희찬 선수가 조금씩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포텐이 한번 터지면요. 예.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선수가 예. 우리 손흥민 선수도 성공을 했지만 황희찬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예, 조금만 가다듬으면 좋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선수를 볼 때 못하는 부분에 약간 주목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하는 거에 좀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너 그거 못해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 못하는 부분을 확 바꾸나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렇죠. 오히려 그 잘 바뀌지 않는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만의 어떤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극대화하는 게 좋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점들. 황희찬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겁니다. 황희찬의 단점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황희찬의 강점을 한번 보자는 예. 거죠. 제가 감독이면 황희찬의 단점만 보면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허. 오히려 황희찬의 강점을 보고 이 선수의 그 강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을 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감독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황희찬의 우리가 좀 더 강점을 많이 보는 예.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벤투 감독이 황희찬을 윙백으로 기용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 있잖아요. 예. 이제는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분명히 이제 공수의 뭐 수비는 수비, 공격은 뭐 공격 그런 게 아니고 구분은 없다. 다 잘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황희찬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수비 쪽으로 측면에 놓으면 안 되고요. 안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 예, 짙은 예.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공격에서 그리고 그런 자원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공격수 위치에 놓고 그 선수가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감독의 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수도 수비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죠. 일단 공격수는 공격수다. 그러니까 항상 예. 얘기하는데 수비수가 이거 공격수가 내려서 수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 대단하다. 뭐 체력적으로 엄청나다 그러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 공격수도 내려서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비수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대 축구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황희찬 선수는 어떤 공격수로서의 능력인 거죠. 저는 수비 쪽으로 놓는 것보다는 공격 쪽으로 놓고 이 선수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아주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예, 예. 동의하고요. 황희찬 선수는 수비로 쓰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몸의 중심이 워낙 앞에 가 있는 선수여서 그렇죠. 뒤가 열릴 공산이 좀 높고. 근데 이제 그 경기 벤투 감독이 섰던 거는 약간 실험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음흠. 예전에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 선수 윙백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때 황희찬 선수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포. 사포. 사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예. 일단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건 자신감이고요. 그 보면 그 상대 팀들이 그런 거 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도 보고 예,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팬들도 있잖아요. 보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돌적이고 그 개인의 그 능력들을 보고 싶어 하는 관중들이 와 하는 게 예. 개인의 어떤 그 플레이들을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주면 예, 다 예. 와 하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의 표출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마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예, 네, 예. 예를 들면 네이마르가 예전에 사포했을 때도 그게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또 네이마르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남미에서는 다 이런 거 하는데 뭐 유럽 그러니까 유럽은 또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앞서고 있을 때 왜 그래? 예. 이건 조롱하는 거야. 남미에서는 우린 그냥 원래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이는 입장에 예. 따라서 좀 다르게 아니 받아들이죠. 자기네들도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 왜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그 프랑스 로리앙 진출하셨는데 네. 본인에게 맞는 리그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피지컬이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좀 볼을 차는 선수였지. 잘 쳤어요. 예. 아 근데 이제 볼을 있잖아요. 국내 최초 헛다리. 근데 예. 이거 왜 자꾸 왜 이래 오늘? 아니 피지컬이 좋아서 제가 그 유럽에 가서 도전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그런 데 갔었으면 좀 더 낫었을 텐데 예, 예. 오히려 어쨌든 팀을 그러니까는 월드컵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도피죠. 빨리 다른 데 가고 싶어 했던 마음에서 그렇죠. 제가 프랑스 급할 때, 리그- 급할 예. 때. 예. 그래서 간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하고는 좀 맞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여쭤본 이유는 황희찬이 지난해 독일 리브 함부르크로 임대를 갔는데 잘 못했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한테 맞는 리그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예. 감독하고도 케미도 잘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황희찬 선수가 유럽에서 어쨌든 스카우트를 제의를 받고 또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능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예.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금 찰즈부르크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팀에서 잘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유럽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적응을 했고 또 충분히 그 팀하고 케미가 맞기 때문에 예, 예.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짤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높게 어쨌든 여기서 좀 더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해서 더 높은 리그로 가기 위해서 예. 경기력을 올리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박무성 위원님께서도 황희찬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나이도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고 어리지 않죠. 예, 올 시즌 활약 여부에 따라서 위로 향하느냐 결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리그다.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반가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 근데 물론 이제 그 할란드라고 하는 선수를 보려고 많이 간 거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갔을 때 황희찬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그러니까요. 눈에 띄죠. 뭐야? 저 선수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경기라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도움도 많아요. 연결을 해주고 또 자신의 그 플레이를 보여주는 걸 보면 예. 언제 한 단계 좀 더 성숙해졌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정우영의 기록을 깨고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만 18세 6개월 30일인데요. 첼시와의 경기였습니다. 후반 45분에 들어가서 뭐 많이 뛰지는 못했는데 선수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이것도 좀 황희찬 선수가 대단한거나 예.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경기에서 한 추가 시간에 5분을 줬나 그랬어요. 네네네네. 볼 터치는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바르셀로나전에 교체해서 들어갔을 때 볼 터치하는 거 보니까요. 잘하던데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선수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이 선수 잘할 수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딱 보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러나요? 그러니까 감독 교체가 결과적으로 잘 됐네. 그렇죠. 맞아요. 경질 후에 출전을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로 이제 출전하는데 그러면 왜 출전을 할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전임이었던 뭐 마르셀로나 감독도 좋은 감독이죠. 예, 예. 결과적으로 발렌시아를 계속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끌어올려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상 보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좀 재미없는 축구, 수비 축구, 실리 축구 이런 느낌이죠. 수비하는 사사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 셀라데스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플레이를 딱 봤더니 셀라데스 감독이 선수 시절 때 꽤 유명했던 플레이 출신이고 예, 예. 전략과 전술에 대한 코치 생활을 오래 했던 감독이에요. 예, 예. 셀라데스가 해서 딱 보니까 공격하고 수비할 때의 포메이션을 좀 달리 쓰더라고요. 수비할 때는 뭐 여전히 좀 빡빡하게 세우는 사사인데 공격 전개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를 역삼각형으로 쓰는 4-3-3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예. 그러면 4-3-3을 쓸 때 허리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중미 비슷하게 뛸 수 있으니까 어허.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올 시즌 셀라데스 감독 체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겠구나. 예. 이런 거를 좀 기대케 해가지고요. 그 경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셀라데스 감독이 이강인을 신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뢰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그렇죠. 중요한 경기. 마르셀리노 예. 감독 시에는 정말 포메이션도 좀 그렇고, 근데 일단은 그날 첼시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도 오른쪽 윙포드를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진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더라고요. 어허. 볼 터치라든지 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보여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그 감독하고 케미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셀라데스 감독하고는 상당히 잘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중용이 되고, 또 이강인 선수도 상당히 아주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맨날 선수가 감독에게 마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팀장하고 진짜 안 맞으면 정말 미치잖아요. 그럼요. 위에 제가 얼마나 맞추는데요. 뭐 팀장이나 선배랑 뭐 껄끄럽거나 뭐가 안 맞거나 이러면 일은 하는데 굉장히 그럼요. 고달프지 힘들어요. 않습니까? 회식을 할 때도 뭐 먹는지 서로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일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버리면 이제 그럼요. 똑같습니다. 선수도 똑같아서 예. 지금 감독하고 그러는 면서 맞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그 좀 깊숙한 이야기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거기 이제 구단주가 피터 림이라고 하는 아시아 쪽 구단주인데 예. 이강인에 대해서 좀 안으로 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강인 있습니까? 좀 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뭐 마르셀로나 감독은 이강인 선수 이렇게 밀어냈다기보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는 거였고, 피터림 같은 구단주는 야, 왜 이강인 같은 선수를 좀 더 중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그렇군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갈등을 빚다가 해임된 겁니다. 마르셀로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해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의 선수 기용 문제, 그 다음에 뭐 최근 이번 여름에 있었던 선수 영입 정책 관련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다 결국은
이제 밀려난 건데 예, 예. 이강인 선수 그런 이제 쭉 맥락을 보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푸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면 신인 감독은 당연히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게 전술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이제 좀 뒷얘기까지도 좀 고민해 보자면 예. 여러 가지로 이강인 선수에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출전 시간이라든지 네. 그에 따른 활약이라든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예.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유럽에 가서 축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선수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볼 차는 게 아주 진짜 그 자연스럽고 그럼요. 볼 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간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그 선수의 그 능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그 유럽 선수 같다라는 느낌. 음흠.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투박한 그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강인 선수 볼 터치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꼭 유럽 선수가 진짜 차는 것 같은. 예, 예.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시아가 투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투박함이 깨진 게 바로 위원님 등장하고 나서 절대 그거 아니고요. 아, 절대 저 진짜 제가 네. 선수 시절 때 볼 차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진짜 볼 잘 쳐졌죠. 우아한.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우리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예. 이거 셀레데스 감독도 알아야 돼요. 음. 이거 머리가 똑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강인을 키우면 자기가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예.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단주와의 그런 그렇죠.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강인 뛰는 모습 보니까 뭐 설레고요. 앞으로 정말 리그, 챔피언스 리그 등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흥민 이야기입니다. 리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2골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 다른 팀들 아시아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를 가만 놔두지 않죠. 예, 그럼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경기 대상 1호죠. 예.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포지션에 의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날 크리스탈 팰리스 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또 후배잖아요. 예. 아무리 빡빡한 수비를 갖추고 있어도 막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자원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뭐가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 예, 예.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데. 예.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 그날 경기에서 보면 진짜 손흥민이 저 플레이인데 야 우리 어쨌든 왜 대한민국 대표팀에만 오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축구 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공격수예요. 축구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축구인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동감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윙이면 윙포드, 포드면 포드 그 역할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본인이 잘하는 거에 대한 좀 기본 줄기가 없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대표팀에 오면 좀 그래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대표팀에서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에서는 보면 토트넘에서의 위치보다 우리가 그 잔디 계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축구장 보면. 예, 예. 그 한 두 칸 정도 내려와 있어요. 대표팀에서는. 토트넘에서는 거의 박스에 붙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원인 진단을 떠나서 어쨌든 이걸 제거시켜줘야 되잖아. 왜 내려올까? 그러면 대표팀에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른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면 손흥민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게 어떤 문제인 간에 잘 찾아서 벤투 감독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 미드필더의 전술적으로 조합을 짠다든지 예. 손흥민과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동의하고 저도 또 하나 이제 얘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축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격수한테 막 그래요. 수비 잘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수비수한테 공격 잘해야 된대요. 그것도 잘하면 좋은 건데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수비 잘해야죠. 맞아요. 공격수는 공격 잘해야 그렇죠. 돼요. 골 넣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비 가담도 잘해주면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 보면 막 공격수가 수비에 대한 생각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수비수에게 또 공격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약간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손흥민도 손흥민 잘하는 걸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체가 지금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 뭐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을 그 중앙 프리롤로 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쓴 겁니까? 포체티노 감독이요? 그러니까 그 팰리스 경기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징계 때문에 2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3라운드 때부터 계속 뛰었는데 예. 제가 3라운드부터 모든 경기를 다 체크를 했었고 끝난 다음에도 손흥민 선수의 동선에 대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더 이상은 윙포워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이드 쪽에서만 뛰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교체로 뛰긴 했지만 예. 들어가서는 아예 그냥 케인 앞에 뛰더라고요. 그리고 케인이 오히려 세컨이나 프리롤 역할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올라가요. 오히려 케인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긴 흐름으로 좀 보면 독일 시절부터 그다음에 독일에서 잉글랜드 무대로 왔을 때 초창기 때는 그냥 왼쪽 윙포워드. 예. 그러다가 한 2시즌 정도 지나니까 약간 가운데와 약간 옮겨가는 느낌. 그러면서 데스크 라인 같은 게 만들어졌었죠. 예. 근데 이번 시즌은 또 하나의 또 변화인 것 같아요. 딱 그 전방 공격수로서의 어떤 능력. 지금 그 뛰었던 경기들의 공통점은 중앙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 공격수로서의 어떤 진화, 공격수로서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는 올 시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매해 진화를 합니다. 그게 놀라워요. 예. 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토트넘이 올림피아코스와 경기를 펼쳤는데 손흥민은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후반 28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체력 안배를 위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고려한 거겠죠? 네, 이거는 뭐 무사 시소코도 그날 좀 쉬게 해줬었고 선발에서는 뛴 선수들 보면 뭐 부상 복귀했다든지 이런 선수들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방심한 거 아닙니까? 여튼 그날에 손흥민 선수 막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스타팅으로 내보내느냐 아니면 뭐 대기 명단에서 출발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같았으면 저 포체티노가 저렇게 분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신이 선수 기용을 그렇게 했고 선수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니까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경기했을 때 제가 봐도 야 이거 챔피언스리그 정말 쉬운 팀은 하나도 없겠다.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챔스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제 인터뷰를 정확하게 좀 봤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좀 분노를 했을까? 분노했다는 표현이 나왔길래 직접 한번 찾아봤죠. 포체티노가 어떤 이야기를 코멘트를 던졌는지 봤더니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왜 안 뛰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로테이션을 섞건 누군가의 기회를 줬건 간에 상대는 저렇게 미친 듯이 뛰는데 이런 어떤 그 격렬함이 왜 없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정신 상태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저도 그날 같은데. 보면서는 왜 이렇게 안 뛰지 싶었거든요. 너무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까지도 컨트롤하는 건 지도자의 목입니다. 저도 그것까지 동의하지만 현상으로 놓고 보면 그날 경기에 특히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이 진짜 안 뛰었던 건 사실이에요. 토트넘 경기 보면 잘할 땐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그 경기에. 맞아요. 근데 전반에만 4대0. 못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꾸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날 경기에서 보면 야 진짜 확실하게 야 이거 이 팀이 얘네 진짜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못하더라고요. 손동설 입장에서 손흥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손동설의 입장으로 뭔가 놓고 했잖아요. 보자면 이런 거죠. 손흥민 에이스구나 이제. 손흥민을 이렇게 로테이션 돌릴 때 항상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죠. 두 번째 손흥민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진짜 손동설이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해리 케인하고 있잖아요. 그 케미가 정말 안 맞았어요. 오히려 요렌테하고 상당히 잘 맞았잖아요. 지난해. 지난해. 근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그날 봤던 그런 경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측면이든 가운데든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면 정말 무서운 선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챔스 출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민의 2분 톡톡 축구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의 등번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운동선수가 같은 팀 동료와 구분을 하기 위해 등 뒤에 붙이는 번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유니폼 넘버나 저지 넘버라고 하죠. 사실 처음 축구에는 등번호가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기장에서는 구경꾼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관중들은 22명의 선수들 중에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게 어려웠고 이때 구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축구에 등번호를 도입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영국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틀렸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열린 전국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최초로 등번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정 번호와 포지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번호가 낮을수록 수비 포지션, 숫자가 높을수록 공격 포지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골키퍼는 1번, 수비수는 2에서 5번, 미들필더는 6에서 8번, 공격수는 9에서 11번을 달았는데요. 현재 피파가 규정한 선수의 등번호 규정은 1번에서 99번 사이라면 어떤 숫자의 등번호를 달아도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번호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선수에게는 매우 상징성이 커서 자신만의 고유 등번호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에 매우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축구에서 영구 결번은 팀에 헌신한 선수를 기리기 위해 나라 혹은 구단에서 그 선수 등번호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선수의 10번, 네덜란드 아약스의 크루이프 선수 14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정혜민의 2분 톡톡 축구 상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리 마라도나 선수의 10번, 네덜란드 아약스의 크루이프 선수 14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혜민의 2분 톡톡 축구 상식이었습니다. 네, 알러풋볼 3부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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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주제는 조금 색다른 것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축구 선수보다 더 축구를 좋아하는 국내외 유명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축구강 하면 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들이대 있잖아. 들이대. 자, 먼저 김은국 씨가 떠오르는데요. 네. 정말 남다른 축구 사랑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 김은국 씨 외에도 축구강으로서 국내 축구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축구를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분들 정말 많죠. 예. 네, 뭐 최수종 씨도 있고, 예. 그리고 김 씨, 그 월드컵 때 해설도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뭐 가수 윤두준, 음흠. 그리고 응답하라 1988에서 나왔던 유준열, 네, 이런 예. 손흥민 분들이 친구. 네, 좀 대표적인데,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축구 산업 발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연예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김은국 씨가 대표적이고, 들이대.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너와 나. 네, 맞습니다. 아. 조수미 씨를 좀 꼽고 싶은데요. 조수미 씨가 정말 굉장한 축구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과거에는 마라도나 그리고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이런 선수들을 와우. 정말 좋아했었고 최근에는 그 이탈리아의 토티 예. 선수의 광팬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조수미 씨는 그 축구 팬으로서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나온 희대의 명곡이죠. 예. 예, 챔피언. 아, 명곡입니다. 네, 예.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곡은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가 중에서 예. 네, 대표적인 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뭐 조수미 씨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축구를 되게 잘 본다고 해요. 전술적으로. 오. 네,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 유로 2012 당시에 개막전이었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수미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공격수인 발로텔리 부진하니까 빼고 디 나탈레를 넣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후반전에 이탈리아가 이제 발로텔리를 빼고 디 나탈레를 넣었거든요. 예. 근데 디 나탈레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1대1 동점이 되면서 박문성 위원보다 나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네. 짜릿하잖아요. 맞출 때. 예, 그렇죠. 예. 네, 그 정도로 축구를 정말 잘 좋아하면서도 잘 보는 그런 대표적인 유명인으로서 예. 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가수 김종국 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 사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남자 몇 명이 오더니 축구를 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한 명이 김종국 씨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해하면서 같이 했는데 아, 실제 본인 이야기입니까? 네, 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시는데 뭐 오프사이드 걸리니까 심판한테 가서 따지는 모습이 그냥 여타 축구 팬들이랑 똑같았어요. 예.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예, 예. 실제로 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최근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포그바 왔을 때도 아, 그렇죠. 축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쵸. 예. 같이 축구 굉장히 풋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슛돌이 일개 감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냥 계속해서 어쨌든 축구 쪽으로 많이 그렇죠. 방송을 해오신 네.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예전에 박지성 그 전 선수가 박지성 축구센터 개관 행사를 할 때 예. 뭐 협회 사람들도 가고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과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음흠. 뭐 그냥 방송의 한 가지로서 이 축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예. 하지만 진심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연예인이 이 축구 관련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분명히 뭐 축구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더라도 하나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방송인을 꼽자면 바로 제가 있겠죠. 아유, 그럼요. 네. 아주- YTN에서 축구 방송을 한다는 것. 그리고 축구 얘기를 항상 24시간 맞습니다. 하신다는 것.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국내 이야기 해봤고요. 네, 네.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하면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명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유명 그룹이죠. 예, 전 오아시스의 멤버인 노엘 갤러거. 네. 제가 예상한 분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누구 예상하셨어요? 저는 음. 그 운동 선수인데, 네. 네. 예,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예.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렇죠. 광팬. 맞습니다. 예, 예. 네.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노엘 갤러거가 아티스트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노엘 갤러거가 축구 팬이라는 건 다 알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그렇군요. 네,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축구 팬인데요. 예. 특히나 그 맨체스터 시티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흠. 예, 노엘 갤러거가 맨시티의 팬이 된 거는 4살 때라고요. 예. 그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맨시티 경기장을 따라가면서부터 이제 팬이 됐다고 하는데 조기 교육. 네. 그 팬이 된 계기가 좀 특이합니다. 예. 예,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거든요. 근데 오. 그 노엘 갤러거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맨시티 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4살짜리 노엘 갤러거를 데리고 예. 맨시티 경기장을 간 겁니다. 재밌네요. 네, 진짜 특이한데요. 네, 잉글랜드에서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노엘 갤러거도 맨시티의 팬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좀 했다고 해요. 왜 나를 그때 맨시티 경기장에 데려갔느냐. 아, 그래도 요즘은 좋겠네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팬이 된 이후로 한 40년간 꿋꿋하게 맨시티를 응원을 했는데 진짜 한결같이 40년 우승을 못 해가지고 네 정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대해서 적대적인 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이 하셨습니다. 됐을 겁니다. 한이. 네. 근데 이제 2011년에 맨시티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는 이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시티 라이벌이 아니다. 예. 예, 그리고 맨유는 맨시티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예, 그리고 뭐 펩이 있는 한 계속 맨시티가 우승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맨시티를 축에 세우면서 그 맨유에 쌓였던 그 감정들을 좀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코칭 스태프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요. 그리고 맨시티 하면은 항상 노엘 갤러거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만큼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맨시티의 홍보 대사격이다.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맨유 같습니다. 팬들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엄청 싫어하겠죠. 네. 예. 완전 그냥 라이벌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세계 최고의 클럽을 응원하는 건 쉬운데 네. 또 비교적 약한 팀을 응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예. 서러워지는 경우가 있죠. 예, 이렇게 예. 패배한 뒤에 좀 마음 아파하면서 잠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톰 행크스가 아스톤 빌라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물론 이 아스톤 빌라가 1982년도에 챔스 우승까지 했던 역사 깊은 명문팀인 건 분명한데요. 최근에는 1, 2부를 오가고 있잖아요. 예. 이 톰 행크스가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아스톤 빌라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영화제에 레드카펫에 올라가는데 아스톤 빌라 이 머플러를 하고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 팬인가 봐요. 네. 예.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어느 팀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 주는 건 분명히 팀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끌어주니까 광고가 붙겠죠. 예. 그렇게 되면 돈이 벌리고 다른 뭐 선수를 살 수도 있겠고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얻고요. 예. 모든 축구 팬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뭐 위대하지만요. 이런 셀럽들이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도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즘 국내 프로축구 연맹 그 홍보 대사로 네네네. 연예인들이 많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K리그 홍보대사는 그 2005년도에 그 쿵따리 샤바라를 아, 클론. 불온 그 예. 클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노브레인, 안정환, 송종국, 김병지, 김태형 그리고 뭐 비스트의 윤두준 예. 그리고 아이돌 걸그룹인 그 러블리즈 예. 이런 뭐 가수, 배우, 월드컵 레전드들이 주로 위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홍보대사가 하는 일은 그거죠. 네, 본인이 이때 유명세가 있으니까 예. K리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팬들하고 소통을 한다거나 음흠. 아니면은 뭐 팬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예. 뭐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K리그를 홍보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여러 활동을 하면서 K리그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일을 한다. 아,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이 지금까지 홍보대사 보면 네. 역할이 좀 미비하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네, 예. 사실 조금 유명무실한 어. 부분은 있었어요. 예, 활동이 뜸한 홍보대사가 많기 때문에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굳이 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필요한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그 2017년도 당시에 그 걸그룹이었던 그 러블리즈라는 홍보대사가 예.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K리그 어. 현장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축구 팬들 실망하셨겠네요. 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2018년도에 좀 파격적인 그런 선택을 하죠. 이 감스트, 아. 네, 인터넷 방송인인 그 감스트를 투터치로 가야지. 네, 맞습니다. 네, 홍보대사라 위촉을 했는데 뭐 지상파 유명 연예인이나 레전드 축구인이 아니라 이렇게 좀 논란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감스트가 이전의 홍보대사들하고 좀 다르게 네.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어린 팬들을 좀 유입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아하. 그리고 K리그 관련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만큼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잘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론을 많이 반전을 축구장도 시켰는데 자주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랬지만 얼마 전에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홍보대사에서 내려왔죠. 예. 네. 그 이후로는 그 현재 BJ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비 씨가 네, 지금 현재 또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배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배우신데 예. 지금 이제 아프리카 BJ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군요. 네. 또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네. 자, 연예인 외에 축구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네. 축구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예. 이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산업에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감스트 씨나 강은비 씨처럼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어.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돼서 축구 쪽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영향력이 더 급증하면서 음흠. 초중학생들 희망 직종 1위로 뽑히기도 했잖아요. 이 그렇군요.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예. 축구 관련 영상 제작자들도 많고요. 그중에 궤도에 올라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치는 채널도 많아요. 10만 명, 뭐 많게는 3, 40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른바 축구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룹니까? 보통 이제 관심이 많이 끌릴 만한 것들. 손흥민 직캠, 예. 직접 녹화했다. 손흥민 골 분석, 한국 축구의 문제점, 예. 외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직접 크리에이터가 됐는데요. 아, 현역인데도 이걸 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예. 팀에서 뭐 승인은 나야겠지만 이범수, 김보경, 구자철 등 현역 선수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예, 예. 운동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 흐름을 빨리 타는 사람들이 또 다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프로축구도 프로스포츠 산업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재벌들이 축구계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축구에 빠진 대표적인 재벌이라고 하면 누가 있는지 또 재벌들이 현재 국제 축구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수르가 딱 생각이 납니다. 아, 예. 네, 너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사실 축구 산업 이 이적 시장
이런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 예. FFP 규정이 있는데 이 축구팀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그 기업이 번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예. UEFA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만수르 같은 거부들이 다른 일로 번 돈이나 본인의 사비, 오일머니 예. 이런 것들을 구단이 과도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맨시티,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이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후원사를 이용한 편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스만 룰의 주인공이죠. 저번에 우리 알로푸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장 마르크 보스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 한 25개 정도의 팀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시장이 파괴된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만수르 같은 사람을 겨냥한 얘기일 수 있겠죠. 예. 이 축구 산업에서의 과도한 투자, 뭐 장점이라고 하면 축구 팬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네. 뭐 시설 같은 걸 잘 해놓으니까요. 히팅 시트 다 해놓잖아요. 예. 맨시티.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축구계 빈부격차라든지 그렇죠. 네. 단점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솔직히 맨시티 파리 경기 보면은 재밌긴 하잖아요. 예. 이번 주에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레알 마드리드를 3대 0으로 잡기도 했는데 예. 이런 흐름을 바꾸어가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가끔 이런 신선한 내용들 자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꿈은 이뤄진다.